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벡터 스토어입니다. 이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벡터 스토어 이번에 튜토리얼 업데이트를 한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벡터 스토어 내용을 좀 많이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대부분 튜토리얼 따라서 하신 분들은 이 크로마나 아니면 제가 파이스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스 벡터 스토어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오늘 알려드릴 메인 주제는 바로 파인콘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튜닝한 벡터 스토어인데요. 파인콘 벡터 스토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예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컬 환경에서 내가 대용량 문서를 넣기에 너무 느리다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파인콘을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크로마부터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좀 더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수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옵션들 이렇게 상세히 적어놨고요. 로컬 환경에 저장하는 내용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벡터 스토어 생성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필터 기능들을 잘 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K값도 필터링 해가지고 가져오는 내용 이런 것들 추가를 해놨고요. 문서를 추가하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문서 추가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추가하실 때 아이디를 지정하는 내용들도 넣어놨고요. 텍스트를 바로 추가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크로마 벡터 스토어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거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멀티모달 검색 기능들도 제가 예제로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쭉 실행해 보시면 요거는 코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미지를 임베딩해서 저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멀티모달 임베딩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임베딩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 멀티모달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임베딩이랑 텍스트 임베딩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벤치마크 표도 넣어놨고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좋은지 안에 튜토리얼에 아주 상세히 넣어놨습니다. 오픈 클립 임베딩을 사용해서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의 주소들을 쭉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멀티모달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로 만들어내서 각각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을 쭉 작성해 봤고요. 작성된 이미지의 디스크립션과 그 다음에 이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사도 측정을 하는 내용들도 밑에 넣어놨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문장 대 이미지의 유사도 계산하는 로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유사도가 높게 잡히는 사진들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실험한 결과들도 넣어놨습니다. 이미지 추가하는 내용과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 리트리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도그 언더 스트리트라는 문장을 줬을 때 이 이미지가 이렇게 검색이 돼서 걸리는 이러한 내용들도 추가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튜토리얼을 크로마랑 비슷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없도록 이렇게 형식을 좀 맞춰놨고요. 위에서 벡터 스토어를 생성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서 추가하는 내용들, 이 아래 내용들은 크로마의 어떤 목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용하는 함수가 약간씩 좀 달라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주제인 파인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인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사용하는 튜토리얼을 공유 드렸다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 파인콘이라는 벡터 스토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벡터 스토어예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로컬 환경을 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로컬 PC에 어떤 스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공간에다가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업로드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다른 PC나 다른 작업 환경에서도 여기 있는 정보들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우리 PC 안에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검색하는 로직도 우리 PC 환경을 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점에 보시면 확장성,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관리형 서비스라서 인프라 관리 부담이 적다라는 얘기는 PC에서 구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요. 실시간 업데이트, 가용성, 그다음에 API 방식으로 저희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리고 리트리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인콘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인콘 그 자체를 쓰는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글 검색이 잘 되도록 좀 튜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튜닝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고 그 튜닝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은 뭐냐면 제 비용이죠.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크로마나 파이스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DB 인덱스
랭스를 5개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개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하는 것도 2밀리언까지는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작은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무료로 핸들링할 수 있는 벡터의 개수나 자료를 넘어간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써가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커스터마이징이 좀 제한이 돼요. 우리가 파이스나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이고 소스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파인콘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제한이 있다라는 점만 미리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이 데이터의 위치죠. 한마디로 이 로컬에다가 온프레미스로 구축하시려는 분들은 이 파인콘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설치형으로 쓰셔야 되는 환경에서는 파인콘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환경 변수를 가지고 오겠고요. 그 다음에 랭스미스 추적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파인콘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구현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은 주석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업데이트가 되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글 처리를 위한 불용어 사전이에요. 이 불용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토크나이저를 해서 쓸 건데 그 단어의 어미나 쓸데없는 말들 있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 제거해주기 위해서 한글 불용어 사전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로직이 있어요. 이 불용어 사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으시면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랭크스 NL의 스타버즈 코리안에서 공개되어 있는 불용어 사전을 땡겨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불용어를 쓰고 싶다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타버즈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PDF 자료들을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잘게 쪼개봤어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얼마나 빨리 저장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청크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PDF 파일을 가지고 이제 청크를 만들게 됩니다. 총 청크를 만들게 되면은 867개의 청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가지고 와서 이 하나를 찍어 볼게요. 페이지 컨텐트를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메타데이터도 한번 찍어 보시면은 이제 메타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로드한 파일의 제목과 그 다음에 총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뭐 타이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본 이유는 메타데이터 정보 중에서 골라 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일의 경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명인데 이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터링 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적에 1월호에 있는 내용 안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다면 이 소스 메타데이터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처 표기를 할 적에 몇 페이지에서 가져왔는지 표현해 주려면 페이지 정보도 꼭 들어가야 되는 정보일 것 같아요. 여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어서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문서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서 전처리는 파인콘의 프리프로세스 도큐먼트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전처리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된 문서를 넣어주고 메타데이터 키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메타데이터 정보 중에서 나는 소스랑 페이지랑 어서 요거 3개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 랭스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민 랭스가 5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컨텐츠의 내용이 가끔 가다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어져 있는 경우에 나중에 벡터 스토어에 임베딩을 해서 넣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 랭스를 5로 설정을 했고 이 의미는 5글자 이상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이 컨텐츠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플릿덕스에 만약에 0번째 페이지 컨텐츠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뭐 안까지만 이렇게 넣어봤어요. 넣고 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요. 지금 컨텐츠를 찍어보면은 첫 번째 있는 글자가 사라지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min length를 5로 똑같이 지정을 하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잘 나오거든요. 얘는 5글자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 글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한 글자니까 요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찍어보면은 얘가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min length를 통해서 몇 글자 이상인 데이터만 포함시켜 줄지 그거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use base name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제가 추가를 해놨고요. 이 베이스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에 보시면 여기 메타데이터의 소스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있는 요 파일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소스의 정보가 데이터 슬래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경로를 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use base name을 false로 주시면 됩니다. 소스에 5개를 찍어보면은 데이터 폴더가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폴더 경로는 다 필요 없고 파일명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요거를 true로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폴더의 경로는 전부 다 삭제가 되고 파일명만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에 따라서 요 use base name이라는 것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866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866개가 나왔고 이 3개의 개수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나중에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벡터 스토어 인덱스 생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인덱스 생성을 여기 코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코드에서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파인콘에 오셔서 여기에 create API 키를 눌러서 API 키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요. 여기에 키를 복사를 하셔서요. .env 파일에다가 이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네임을 테디노트 db 인덱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인덱스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디멘션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디멘션은 어떤 임베더를 쓰느냐에 따라서 디멘션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픈AI 임베딩을 쓰게 되면은 1536차원을 쓰게 되고요. 오픈AI 임베딩 안에서도 모델에 따라서 임베딩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베딩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임베딩의 디멘션을 확인해 주시고 그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거는 업스테이지 임베딩스를 쓸 거예요. 스테이지 임베딩스는 4096개의 차원을 쓰기 때문에 저는 디멘션을 4096개로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인데요. 매트릭은 닷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코사인 요 3개의 유사도 측정 방법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기본값으로는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서치 알고리즘을 나중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닷 프로덕트를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이브리드 서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요. 저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서치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로 지정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벡터 카운트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전에 벡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인덱스가 있다면 그거를 덮어 씌우는 건 아니고 해당 인덱스를 그냥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인덱스가 없었다 하면은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예제는 유료 벡터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위에 거 코드와 동일한데요. 밑에 보시면은 파드 스펙이라는 것에 제가 environment랑 파드 타입을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유료 파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유료 파드를 꼭 쓰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 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유료 파드를 생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때에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요거를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생성이 되는 편인데 이 유료 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금방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생성이 됐고요. 디멘션에 보시면 4096개로 생성이 됐고 지금 막 생성을 했기 때문에 벡터 카운트는 제로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스파스 인코더를 생성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create sparse encoder라는 함수는요. 저희가 나중에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기 위해서 스파스 인코더를 만들고 스파스 인코더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create sparse encoder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전에 로드한 한글 불용어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용어 사전에 좀 더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의 리턴 값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다가 좀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파스 인코더를 쓸 때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한글 형태소 분석기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키위로 넣으시면 되고요. 모드를 키위가 아니라 만약에 잉글리시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쓰지 않고 잉글리시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를 할 적에 한글 데이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안 쓰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스파스 인코더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 생성된 스파스 인코더를 사용해서 우리 컨텐츠를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컨텐츠는 문서에서 로드한 데이터이거든요. 여기 문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저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 전체 866건의 문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스파스 인코더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스파스 인코더.pickle 파일로 저장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스파스 인코더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요 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트리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학습한 이 인코더로
역시 스파스 벡터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로컬에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파스 인코더를 저장을 해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트리버를 가져와서 쓰실 때에는 로드 스파스 인코더라는 기능을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스파스 인코더를 잘 로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벡터 스토어에 문서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업서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업스테이지 임베딩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업스테이지 임베딩을 가져와서 요거를 가지고 업서트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AI 임베딩을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DB 자체를 생성할 때 디멘션이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업스테이지 임베딩으로 이렇게 임베딩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서트 도큐먼트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덱스 있죠? 이전에 이렇게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저는 유료를 만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무료로 인스턴스를 만든 상태이시겠죠? 자, 이거를 가져와서 인덱스라는 키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폴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의 DB 안에 여러 개의 폴더, 즉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태스크에 따라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리트리버해서 쓸 때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서 가져오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DB 인덱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폴더가 있고 문서 폴더가 있고 여기 기밀 문서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일반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네임스페이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문서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와 메타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할 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전처리를 할 적에 컨텐츠랑 메타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 인코더는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인코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덴스 벡터를 생성하기 위한 업스테이지 임베딩스 그리고 배치 사이즈까지 지정하면 돼요. 여기에서 배치 사이즈는 32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밀어 넣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밀어 넣을 때 용량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용량 제한에 걸려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800건이 넘는 문서인데 32개의 문서씩 넣게 되는 거니까 총 28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마무리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상 시간에 보시면 이제 3분 40초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밀어 넣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용량 문서를 넣으실 때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 토탈 타임에 보시면은 2분 37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무료 계정을 썼을 때는 요거보다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유료 계정이 엄청 성능이 좋은 거는 아니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이 보통 문서를 밀어 넣을 때 6만 건, 7만 건 이렇게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걸 문서를 밀어 넣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그 분산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업서트 더큐먼트 파랄롤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 분산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놨고요. 분산 처리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확실히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번에 동일한 문서를 배치 사이즈를 좀 더 키워봤고요. 그리고 맥스 워커스라는 거를 30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이 업서트 도큐먼트 파랄롤이라는 로직은요, 이제 분산 처리를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수행하는데 14초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 위에서는 지금 2분 37초가 걸렸는데 밑에서 보시면은 14초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큰 속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서의 양이 많다면은 훨씬 더 시간적인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방식을 쓰셔도 되겠지만 내가 업로드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다 하면은 이 업설트 도큐먼트 파랄럴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써서 만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덱스 조회 및 삭제인데요. 인덱스 조회를 하시려면은 디스크라이브 인덱스 스태츠를 찍어 보면은 분산 처리를 사용 안 하고 업로드한 네임스페이스 1번과 분산 처리로 업로드한 네임스페이스 2번 이렇게 두 개가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삭제하고 싶은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네임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면은 삭제가 되고요. 삭제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1번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좀 서러울 수 있겠지만 이건 유료 사용자 전용 기능이에요. 그래서 유료 사용자는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사용해서 요거를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네임스페이스 2번에 PDF 파일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요 8호로 산업 동향 파일만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필터를 걸어가지고 삭제해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유료 사용자 전용 기능입니다. 제가 보여드리지만 무료 사용자는 요거를 이용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 전에 일단 벡터 카운트를 보시면 866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855의 내용을 삭제하고 나서는 743건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파일에 해당하는 벡터만 삭제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트리버 생성이에요. 이 전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레그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리트리버를 쓰게 되는데 그때 활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트리버도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키위 하이브리드 리트리버라는 별도의 커스텀 리트리버를 만들게 되었고요. 요거는 왜 만들었냐면 일단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이 제가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기능을 결합한 키위 하이브리드 리트리버라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넣으실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스타버즈 불용어 설정하는 거와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 뭘 사용할지 뭐 임베딩, 탑K, 알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 보시면은 먼저 파인콘 인덱스라는 거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인덱스를 5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덱스에서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네임스페이스에서 조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PI 키랑 그다음에 스파스 인코더가 필요해요. 스파스 인코더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학습한 다음에 스파스 인코더.pickle 파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 만들어 놓은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어 넣어주시고 키위 토크나이저 쓰겠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업스테이지 임베딩스를 쓸 건데 업스테이지 임베딩스를 쓸 때 이제 패시지 임베딩이 있거든요. 요 패시지 얘는 이제 문서를 임베딩해서 저장을 할 적에 쓰이는 모델이고요. 쿼리를 임베딩 할 때에는 요거 쿼리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K는 뭐냐면 검색된 결과를 몇 개를 반환할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5개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알파 값을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값으로 0.5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알파를 올려주시면은 덴스 임베딩의 가중치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요. 알파 값을 낮춰주시게 되면은 스파스 임베딩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서 파람스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리트리버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설정값만 만든 거고 그 설정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리트리버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랭체인의 표준을 따르도록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인콘 리트리버에 인보크를 해서 여기다 쿼리문을 날리게 되면은 우리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속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꽤나 빠르게 잘 나오고요. 이 GPT-4 미니 출시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문서로 GPT-4o 출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도 GPT-4o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뭐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문서가 5개가 나왔거든요. 이 이유가 사전에 탑K를 5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탑K에 맞춰서 5개 문서가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현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리트리버를 쓰게 되면은 이 탑K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설정값들을 좀 동적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추가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search keywords argument라는 매개 변수로 우리가 어떠한 동적 옵션 값들을 넣어줘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K는 1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K가 문서의 검색 개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개의 문서만 검색 결과로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search keywords argument의 알파 개수도 동적으로 조절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알파 개수는 이제 올리면은 덴스 벡터에 대한 가중치를 더 주는 거고 요거를 낮춰주면은 스파스 벡터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1로 주면은 덴스 벡터의 가중치를 완전히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문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알파는 1로 설정했을 때의 결과고 만약에 알파를 0으로 설정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결과 나와요. 위에 보면은 요거 1로 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요거는 0으로 했을 때 결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적 아규먼트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데이터 필터링인데요. 요것도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파인콘에 보면은 필터를 하는 어떤 그 문법이죠.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거 하면은 equal 뭐 같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not equal, greater than equa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제가 잘 나와 있거든요. 먼저 필터 키워드를 주고 우리가 메타데이터 키 값들 중에서 어떤 메타데이터를 필터링 할 건지를 지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페이지가 있고 소스가 있고 어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페이지라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less than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5페이지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필터를 준 거거든요. 검색된 문서는 2개를 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less than 5니까 페이지가 전부 다 이렇게 5페이지보다 작은 녀석들이 걸러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greater than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GT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러면은 5페이지보다 큰 놈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법을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equal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예제로 추가해 놨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받아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equal을 준 다음에 소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일명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 파일 안에서만 검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755이니까 755 안에서 검색이 들어갔고 755, 755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파일 안에서 서칭하실 때에는 필터의 소스에다가 이렇게 이퀄을 걸어가지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인콘 리트리버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파인콘 파이썬 기능들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랭체인이랑 호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해서 구현해가지고 가져온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레그 시스템을 만드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웬만한 것들은 잘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파인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인콘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로컬에서 문서를 직접 로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BM25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서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 로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파인콘을 쓰게 되면은 그런 걱정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리랭킹도 제가 넣어놓긴 했거든요. 파인콘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랭크라는 신규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 모델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델스에도 보면은 멀티링구얼 E5 라지 모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랭킹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은 해놨고요. 이건 동적으로 리랭크를 true로 주고 리랭크 모델을 설정하시고 n을 3으로 설정하면은 리랭킹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은 지금은 오류가 나실 거예요. 왜냐면은 디펜던시 의존성 해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오류가 나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이게 동작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나중에 잘 구동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 파이썬 설치 환경에 대한 의존성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파인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인콘 리트리버까지 쭉 알아봤고, 파인콘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해서 쓰실 수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이후에 제가 튜토리얼에도 업데이트를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튜토리얼을 통해서 코드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